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에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북한 도발에 따른 대북 공조로 한때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았지만 일본의 망언과 역사 왜곡 등 도발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한일 관계는 냉각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국. 특히 아베 정부의 계속되는 극우 행보로 한일 관계는 15일 광복절을 계기로 중대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국회 동북아 역사왜곡특별위원회 남경필 위원장은 야스쿠니 신사를 선배한 일본 정치인의 명단을 정부가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정부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 행동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참배를 했다라는 것을 공개하는 것,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일각에선 아베 정부가 역사 왜곡과 정치적 망언을 쏟아내면서도 한일 정상회담 개최와 우리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언급하는 것은 득실에 따른 아베 정부의 이중적인 행태에 불과하다는 분석인데, 8.15 광복절을 앞두고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한일 관계. 잇따른 일본의 도발에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지, 향후 한일 관계는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지 토요 국회 토론에서 심층 진단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국회 토론 왕상환입니다. 일본 아베 정부의 극우 행보로 인해 한일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부의 유감 표명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과거사 망언과 독도 영유권 주장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의 이와 같은 태도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향후 한일 관계 흐름에 대해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나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기홍 민주당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나오신 네 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제 8.15가 이제 바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그 아베 정부의 출범 이후에 한일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고 특히나 그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식이 우려를 크게 하고 있는데요. 최근의 한일 관계 먼저 이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참 답답합니다. 이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한 발짝도 진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의 이 역사 인식의 문제, 심각하게 저희들은 느끼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양국의 외무장관 회담이 취소됐고 또 양국 정상회담 일정도 불투명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이 바른 역사 인식을 가져야 한일 관계에 진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본 지금 정부에서 그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지 않는 한은 앞으로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렵게 전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걱정스럽습니다. 네, 유 의원님. 네, 국제관계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광복 68주년, 그리고 일본으로 봐선 패전 68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도 일본은 글로벌 스탠더드의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제적 공인이 끝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아베 총리는 한사코 강제 동원을 부인하고 있고,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은 매춘부 발언으로 국제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실 나치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끝난 지가 이미 오래인데 아소다로 부총리는 나치 방식으로 개헌한다는 그런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도요타 자동차의 질주를 보고 있는 느낌인데요. 사실 이것은 일본 국내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평화나 세계 평화를 저해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 공조를 통해서 또 한일 간의 양심적인 시민사회 연대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호사카 교수님은 그 귀화를 하신 일본인이신데요. 아무튼 일본의 지금 흐름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이것은 좀 약간 역사적인 흐름이 좀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아주 그래도 가까운 역사부터 말씀드리면 6년 전에 그 1차 아베 내각이 구성되었을 때 벌써 그 아베 총리는
그 헌법 개정이라든가 그리고 위안부 문제 그때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예. 그 흐름이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고 그 우파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아베 2차 내각이 출범된 이후에 그때 그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그 한꺼번에 그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단시간적인 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좀 역사라고 해도 좀 뭐 6년 정도 전의 역사 지금부터 확실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홍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사실 그 뭐 민족주의나 애국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거고요. 쇼비니즘이나 진고이즘 같은 이런 배타적이고 적대적이고 그리고 호전적인 이런 그 민족주의 또는 애국주의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됩니다. 비록 지금은 일본이 이렇게 공세적으로 뭐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건 결국 자충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러나 이제 아직도 일본이 우리보다 국력이 객관적으로 더 강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그런 일본에게 침략을 당하고 병합당했다는 역사를 생각하면서 사실 부끄럽습니다. 네. 거꾸로. 그런데다가 지금 이 남북한이 힘을 합쳐도 일본의 국력에 아직 못 미치는데 우리 남북한끼리 또 이렇게 제대로 협력을 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좀 매우 가슴이 아프고요. 그 거꾸로 이런 일본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개성공단 문제라도 빨리 좀 잘 해결돼서 남북한이 일본에 대해서 공동 대처할 부분은 공동 대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해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미일 삼각관계 또 이 한국, 중국, 일본 삼각관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본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최근의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위대 내지는 그 헌법의 그 개정에 관한 문제인데요. 일본이 그 최근에 그들의 그 해군을 그 강화를 하면서 특히 그 함정에 대한 이름을 짓는 그 과정에서 중국의 강한 반발이 있었죠. 이와 같은 그 군대 강화 움직임, 헌법 개정 어떻게 보세요? 먼저 토론 자유롭게 시작해 볼까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 호사카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아베 1차 집권 기간에 그 개헌을 시도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내각 법제국 장관 뭐 지금까지 쭉 일관된 입장을 취해왔죠. 집단적 자위권은 그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래서 그게 이제 무산이 됐는데 이번에 또 다시 이제 개헌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일단 해석 개헌, 해석을 통해서 이제 이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올해 신방위대강의 그 집단적 자위권 허용을 명문화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우리 아까 홍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군국주의적인 경향, 또 국수주의적인 경향 이런 걸 이제 강화해 나가는 이런 문제. 예. 그래서 이거는 그 일본이 국제사회에 지금 신뢰를 과연 얻고 있느냐 이런 맥락에서 뭐 일부 미국에서는 집단적 자위권 허용을 좀 인정하는 그런 경향도 있지만 우리 동북아 지역에서는 일본 아베 정부의 저런 태도에 이 역사의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과연 평화헌법을 바꾸려는 이런 시도를 저희들이 그 곱게 봐주기 어렵거든요. 예. 그리고 일본 내부에서도 뭐 상당히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러나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또 이 미국, 중국 또 국제적인 노력을 통해서 아마 좀 공조를 통해서 저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헌법 개정이라든가 내지는 그 뭐 집단적 자위권 문제는 한국이나 중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게 일본의 입장이죠. 뭐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뭐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요새 국정원 문제다 NLL 문제다 여야 갈등이 심한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야가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프랑스 대사 고마스 이치로를 이제 그 법제 장관으로 임명한 것도 바로 그 수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작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공명연합이 68% 그리고 올해 참의원 선거에서 이제 56%를 얻었는데 사실 개헌선에는 못 미치는 거죠. 그리고 작년 말 아사히 신문하고 마이니치 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 과반수 이상이 개헌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편법을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이나 국제평화법 이것 개정을 통해서 개헌과 같은 효과를 내겠다고 하는 것인데, 보시면 러시아와는 쿠릴 열도, 한국과는 독도, 또 중국과는 랴오이다오 영토 문제로 지금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과정에서 집단적 자위권이라든지 자위군 해외 파병 문제가 풀릴 경우에는 사실 동북아에는 굉장한 위협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내정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예. 예, 그 역시 그 집단적 자위권이 혹시 그 허용된다면 사실 그 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그 뭐 비슷한 그 위력을 그 일본 자위대가 가질 수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특히 우리 그리고 중국 쪽에서 굉장히 많이 우려를 표시하는 것은 2차 대전 때 그 일본군이 굉장히 그 복주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거는 중앙의 명령을 전혀 듣지 않고 완전히 그 현지에서 결정해서 움직이는 곳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우려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 완전하게 반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군이 그 옛날처럼 움직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현재 강 군대가 그 알아서 움직이는 이 부분이 그 완전히 말끔히 그 일소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일본 쪽에서 집단적 자위권 그 결정하는 것은 일본의 문제다라고 해도 과거의 그러한 그 행동에 대한 어떤 반성도 없는 이러한 가운데서 그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도 조금씩 그 내보내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우려라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본 쪽에 오히려 이해를 우리가 촉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그 집단적 바위권에 대한 해석을 제가 잠깐 일본에 관한 말을 잠깐 이용을 해보면 네. 이제 우방이 침공을 받았을 때 공격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것은 자기들의 목적에 의해서 침공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이다, 또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국제 정치적으로나 국제 법적으로 볼 때 자위권이라는 건 국가의 고유 권한입니다. 예. 그러니까 불가침 권한이죠. 유엔 헌장에도 개별적 자위권, 집단적 자위권은 보장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법적으로는 이게 되는데 일본이란 나라는 특수한 나라 아닙니까? 2차 대전의 전범국인데 같은 전범국인 독일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일본은 너무나도 판이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독일이 서독이 당시 그 91년에 통일할 때 자국군의 군대를 동독군과 합치면 50만 정도가 되는데 오히려 30만 이내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독 군대보다도 오히려 통일되고 나서 더 줄였거든요. 그리고 유태인 무지에 가서 벌써 68년, 69년에 브란트 총리가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계속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일관되게 그 유태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오늘날까지도 얼마 전에도 1조 원을 또다시 그 유태인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한다고 1조 원을 새로 배정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군도 오히려 더 축소하고 이런 상황인데,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 과거에 대해서 뭐 반성 한두 차례 비슷한 건 했습니다. 뭐 고노다마라든지 뭐 무라야마다만 했는데, 그러나 그 뒤에 그것이 일관되질 못하고 계속해서 사실상 부인하고, 그러니까 그 혼내는 반성을 안 하고 있는데 겉보기만 반성하고 있는 듯이 보여놓고 실제로는 그 잠재의식 속에 있던 그 침략적 호전적 의식이 계속해서 지도자를, 최근에 아소다로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듯이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는 평범한 국가가 아직 자격이 별로 없다. 특히 그 여파는 바로 이웃 나라인 그 2차 대전에 그 이전부터 피해를 봤던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죠?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갖는 것은 인정하지만 네. 그것이 과거에 대해서 분명한 청산이 된 상황에서 우리도 그걸 환영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돼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네. 또 하나 그 뒤에는 참 아쉬운 점이지만
미국의 이해관계는 집단적 자위권을 일본이 갖는 것과 상당히 일치하기 때문에 미국이 사실은 뒤에서 후원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게 사실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는 한미 동맹에서 우린 지속적으로 일본의 군의 투명성이라든지 이 일본이 과거를 청산하는 가운데서 이것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도 그걸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미국 정부에게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단적 방위권을 미군이 지원을 하고 있다? 그렇죠. 이 미국으로서는 지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자국은 전쟁권이 없기 때문에 예. 미군이 이를테면 북한의 공격을 받는다든지 뭐 중국의 만약의 경우입니다. 중국의 공격을 받으면 동맹국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도 군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럼으로써 이를테면 중동 지역에까지 테러 전쟁하는데도 일본이 군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동맹을 돕기 위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에는 부합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좀 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네. 점을 우리가 한미 관계에서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 예. 좋지 않나 해서. 아베 총리가 과거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침략이란 정의는 역사가의 몫이라는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 이제 유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브레이크 고장난 차량처럼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침략 전쟁에 대해서 분명한 그 반성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갖게 되고, 그러면 이제 차차 소위 말해서 일본의 그 국방의 영역이 넓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방군을 또 창설을 하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일본은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사실은 우리는 이미 사실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우리는 36년 일제 강점기를 지냈고 그 당시를 저희들이 뭐 역사적으로나 또 체험한 우리 이제 뭐 선배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그런 반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위권을 이제 갖는다. 그러면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도 한마디만 보태면 예. 사실 일본의 전후 청산이 이렇게 불충분한 데는 미국의 책임이 있죠. 당시 미군정에서 전후 청산을 불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이 있는 상태에서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 형태로 늘 그럴 가능성이 엄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가 자칫하면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가 그 덫으로 빨려 들어가는 네.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게 10일이니까 이제 꼭 1년이 되는 날이 되는데, 일본이 최근에 독도에 관한 내용을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숙과 교수님,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고 또 그 결과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예, 일단 일본 정부가 실시한 첫 번째 여론조사라는 그렇죠. 것이 예.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 독도에 대한 홍보를 국내에서도 일본이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을 일단 좀 조사해보는 의도가 있었다고 좀 봅니다. 네, 결과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은 여론조사 결과가 아무리 60% 이상이 독도가 일본 영토다라고 대답했지 않습니까? 네. 독도를 알고 있다라는 사람이 95.4%나 돼가지고요. 그 중에 60% 이상이 그렇게 대답했으니까 우리로서는 오히려 상당히 뭐라 할까 좀 왜곡된 인식을 일본 사람들이 많이 갖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일본 정부의 요새 발표는 그 정도이면 전혀 수준의 미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일본 국민들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게끔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하나의 계기를 만들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본 내에서는, 그러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40% 정도는 오히려 반대 입장이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독도를 한국 영토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 오히려 그런 인식을 좀 가진 것 같아요. 이번에 40%는 한국 영토다에 대한 답변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만 네.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도 포함된 거 아닌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일본 쪽에서 밝히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독도를 일본 영토로 알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만 발표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 반대 숫자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그 결과를 일부러 말 안 했습니다. 네. 여기에 더 일본 쪽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예. 일본 정치인들이 이렇게 독도 문제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그 극우적으로 집단적 자위권 뭐 우리도 군대를 보유할 자격이 있다. 정상적 국가가 우리는 아직도 안 되는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2, 3등에 해당되는 선진국이 왜 우린 군대가 없냐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은 이 극우 정치인들의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하고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들의 입장에서는 국내 경제나 그 주민들의 복지나 이런 걸 잘해서 인기를 얻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대외적으로 이를테면 납치자 문제 같은 거에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북한하고 문제에 있어서 자신들이 과거에 수도 없이 난징에서 30만을 대학살을 하고 실사밀 세균 인체 생체 실험을 하고 그런 아주 잔혹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고 불과 뭐 한 20명 정도의 납치자를 가지고 수십 년을 지금 끌고 가면서 북한을 그냥 계속 그 몰아가고 일단 좀 독도 문제를 좀 논의를 집중해 볼까요? 아,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납치자 문제를 일본에서 부각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도 문제 이것도 애국자냐 아니냐의 그 프레임에 가둬놓고 국민들을 그러니까 독도가 이게 영토에 한국하고 갈등이 있는데 이것을 한국 땅이라고 생각하냐 일본 땅이라고 생각할 때 일본 국민들은 설사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만약 한국 땅이라고 하면 매국노로 몰리게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일본 땅이라고 하는 그런 여론조사를 했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의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가 이런 문제에 다 깊숙이 배어 있다. 이 뭐 집단적 자위권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극우적으로 가는 성향의 이면에는 아베 정권이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는 거죠. 예. 그 50년 정도 계속해서 집권을 하다가 민주당에게 몇 년이죠? 그 몇 년 동안 지금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다시 정권을 찾았더니 이제는 다시는 뺏기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국민의 그 어떤 구조적으로 애국주의라는 걸 깔아놓고 거기에 자신들의 정책을 부합시키면서 국민들에게는 애국자면 나를 지지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게 매우 정말 아쉽고도 참 유감스러운 예. 부분입니다. 이 독도 문제 이거 일본이 그러니까요. 예. 이제 뭐 저는 뭐 호사카 교수님 말씀 두 분 말씀에 동감하고 일본이 아마 이런 노력을 계속 하겠죠. 그러니까 일본 국민에게 계속 주입을 하겠죠.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우리의 대처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걸 바탕으로 또 국제사회에서 아마 이 우리 땅이다 뭐 계속 저기를 할 거고 그래서 분쟁 지역화 만들어서 또 뭐 국제사법재판소로 뭐 가기 위한 대비까지도 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제 저희는 사실은 일본의 과거 뭐 내무송 자료에도 다 나와 있지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건 뭐 역사적으로나 또 우리가 뭐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는 뭐 입증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각종 입증할 자료도 저희가 많고 저희도 근데 그동안에 조용한 외교라고 해와서 가능한 한 좀 뭐 대응을 안 하고 문제를 좀 축소하려고 했던 이런 방식에서는 좀 탈피해가지고 이제는 좀 더 적극적 전략적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과연 독도가 부인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영토다. 그건 역사적으로도 입증돼 있고 이런 거를 좀 더 저희들이 알려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독도 지금 뭐 이제 해양과학기지 뭐 건설 문제도 있지만 이 독도 주변의 해양 생태계 문제랄까 이거를 뭐 민간 차원에서라도 국제적으로 많은 국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조사도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이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끔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려고 하는 의도와 관련해서는 뭐 저희들이 이거는 국제사법의 다툼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저희들이 좀 해가야 되지 않는가. 조용한 외교로 이렇게 조금 소극 대응하는 시대는 좀 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예컨대 군 주둔이라든가 경찰 대신에 내지는 더 나가서 그 한일어업 협정과 관련해서 조금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그 문제라든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이제 건가요? 그 뭐 군주둔 문제까지는 뭐 제가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거는 상당한 파장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하는 가운데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과거에 이 조용한 외교라는 이름으로 대응했던 방식에서 좀 탈피해서 저는 전략적 대응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설문조사라는 게 이제 샘플링의 임의성하고 설문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인데 그 점에서 뭐 이번 설문조사는 제대로 된 설문조사라고 볼 수가 없죠. 해답을 알려주고 하는 설문조사였는데도 결과가 그거밖에 안 나왔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네, 저는 결론은 우리 뭐 의원님하고 비슷한데 이 정부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하고 싶은데, 사실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개인 인기를 위해서 전격적으로 독도를 방문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대단히 잘못됐던 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1년 전에 독도를 방문한 그 사건 이후에 일본의 대응이 전면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예. 그런데 답답한 것은 지금 그 이후에 이 일련의 망언이라든지 뭐 독도 문제라든지 교과서 왜곡은 뭐 더더군다나 그렇고, 올 4월에 일본 강요 7명 그리고 국회의원 168명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정부가 단편적인 대응을 하는데 우선 종합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그 가장 단적인 예 중에 하나가 독도를 포함한 우리 뭐 그 영토 주권을 공고화하는 사업 비용, 외교부 사업이 42억에서 올해 내년에 오히려 34억으로 예산이 줄어듭니다. 저는 이거 어떤 이유를 가지고도 납득할 수 없어요. 일본 정부가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한 이 시점에 오히려 이 정부가 그 예산을 삭감한다.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런 점에서는 좀 국회와도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소통하면서 네. 종합적인 대책을 좀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네, 돌아가서 그 대통령의 지난해 그 독도 방문과 관련하여서는요, 이명박 대통령 그 이면에 그 위안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이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한일 간에 아주 큰 현안으로 또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 일본이 위안부에 대한 입장을 왜 그렇게 어려워하죠? 예, 그 13년도에 그 당시 그 관방 장관이었던 고노 요헤이치가 예. 고노 담화를 발표했죠. 예. 네, 그 내용을 조금 그 설명해드리면요, 그 일본군이 위안부 모집과 운영에 깊이 관여를 했다. 그리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위안부가 된 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간제 송구를 인정한다. 그 일본군의 책임을 인정한다. 막 이러한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베 정권의 논리는 본인의 그 의사에 반해서 연행되었다. 이런 분들은 간제적으로 일본 국가의 면녀에 의해서 간제로 그 데려간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업자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업자들은 자유롭게 그렇게 한 것이고, 그러니까 고노 담화가 인정 안 했던 부분은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진짜 그 납치해가는 이러한 그 진짜 간제소, 그것을 간제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베는. 그러니까 그러한 간제는 절대 안 했다. 그런데 그 업자들이 했던, 업자가 그 속여서 데려갔다. 이 부분을 간제라고 인정 안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논리라는 것을 우리가 또 잘 몰라요. 네, 우리는 이 부분을 의사에 반해서 그 연행되었던 사람들이 그게 간제 아니었는가? 그게 완전한 간제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그 업자들도 그때 일본군이 다 선정한 사람들이에요. 예. 영국에 다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 해외로 데려갈 때는 군함으로 다 수송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의사에 반해서 그 데려갔다. 그러면 현지에 가서 나는 그 여기 이런데 올 생각이 없었다. 그런 사람들도 사실 그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있었어요. 일본 그러한 위안부가 있었기 때문에요. 예. 그러나 폐업이라고 말하거든요. 예. 폐업의 차유 전혀 없었습니다. 예. 이러한 것이 큰에 의한
그 확실한 간제성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나 일본 사람들도 이러한 이중적인 간제성에 대한 정의 이건 몰라요. 네. 우리도 더 모릅니다. 네. 우리는 모든 것이 간제성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고 일본은 간제성이 없었다. 그러나 그 간제성에 대한 그 상세한 분석 하에서 일본이 전략적으로 만든 그러한 논리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지적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일본의 주장은 계속되고 일본 사람들도 간제성 없었던 거 아니냐, 고노 담화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대응을 하는 것도 처음부터 치밀하게 예. 논리적으로 그 해야 되는 부분이 예. 상당히 있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은요. 그러면 독일이 진짜로 그 독일 민족은 착해서 그렇게 반성을 했느냐? 거꾸로 그걸 생각해 볼 때 전 세계 유태인들이 전부 단합해서요. 그 유태인 학살에 대해서 대대적인 운동을 했습니다. 홀로코스트라고 하면 미국의 뭐 그 주요 도시마다 기념관이 있고 그러니까 창피함을 느껴서 반성하지 않을 수 없도록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제일 깜짝 놀란 거는 그 아베 총리가 731이라고 새겨진 그 전투기에서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있는 모습을 언론에 그 사진을 보도했는데요. 그건 정말 전 너무나 한심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일본의 가장 큰 치부거든요. 그 전쟁 포로자라든지 그 식민지인들을 데려다가 생체 실험을 했다는 건데 이거는 21세기 인권을 존중하는 시대에서는 정말 천인공노할 짓을 해놓은 건데 그런 731을 새겨진 전투기에 올라와서 만면에 미소를 띄었다는 거는 정말로 창피함을 모르는 민족이라는 건데 그것도 네. 국가 지도자가 말이죠.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던 근거는 해도 별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일본인들이 보면은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일본을 되게 많이 싫어하고 이런 데 대해서 공부는 하지만 제가 파리에서 공부할 때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일본 사람들 참 친절하고 이거 물건도 참 잘 만들고 예절 바르고 평화 사랑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진짜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왜 그러냐? 일본인들이 한국이나 중국한테는 아주 그냥 공세적으로 진고이즘적으로 대하지만 교수님 말씀 중에 저 지금 네. 위안부 문제라고 있기 때문에 예. 위안부에 관한 부분으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그 우리도 홀로코스트에 해당할 정도로 일본이 그 21세기 인권 기준에 비해서 너무나도 못할 짓을 했다는 예. 걸 전 세계가 알도록 홍보할 필요가 예. 있다. 근데 그 비용을 오히려 독도 비용 같은 거 줄였다고 하니까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올해로 90주년을 맞는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 문제가 6천 명이 학살당했거든요. 근데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도 민간 자경단 일이지 일본 정부는 관계없다 하는데 최근에 보면 일본 군과 경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방법이에요. 일본 정부가 직접 한 게 아니다 하는 식으로 발뺌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 관련해서는 그 한 가지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2007년에 일본 방문해서 아베 총리한테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항의 서한을 발표한 게 호주 중학생 역사 교과서에 실린 사례가 있습니다. 교수님 아시겠지만 그 호주 여성도 인도네시아에서 일본군에 강제 동원돼서 위안부 활동을 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분이 이미 미국과 그 캐나다 의회에서도 증언을 했어요. 이게 전 국제 공조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위안부 문제만이 아니라 남경대 학살이라든지 또 그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 문제라든지 일본이 저질렀던 전반적인 그런 전쟁 범죄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국제적으로 힘을 합쳐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유 교수님 말씀하신 분이 네덜란드의 얀 할머니인데 지금 호주에 살고 있죠. 미국 의회에서 출생이 네덜란드고 국적은 호주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이제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제가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 할 때 뭐 직접 취재도 했고 2007년 7월에 미국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소위 말해서 위안부 결의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네.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니까 20세기 최대의 인신 강제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일본의 총리가 공식 성명을 통해서 당시에 그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
그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일본 미래 세대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위안부를 문제를 부정하는 일본 내에 어떤 의견이 표출될 때 바로 일본 정부가 반박을 해야 된다. 등등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전 세계가 뭐 사실은 그 강압성을 인정하는 상황인데 일본만이 저렇게 부인하고 있는 거. 그래서 저희가 국제적인 공조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이 문제를 저희는 유엔에 가져가서 사실 결의안을 뭐 그 가결시키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편으로 또 고노다마가 사실 그 강압성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지만 법적 책임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일본 정부는 지금 이게 뭐 한일 청구권 문제로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게 해결된 게 아니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국제적인 지지를 얻는 노력.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일본 정부의 이 법적 책임을 묻는 노력. 이런 것들이 다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이 이제 일본으로 봐서는 패전 70년 되는 해인데 그때에 맞춰서 무라야마 다마하고 고노다마를 폐기할 거라는 이제 예측들이 지금 9년이네요. 나오고 있습니다. 2년 남았네요. 바로 2년 예. 남았습니다. 그래서 국제 공조를 포함해서 뭐 전반적으로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좀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본의 그 우경화 움직이는 앞으로 그 아베 정권이 최소한 3년은 간다고 보고 있죠. 그동안에 강화되면 강화되지 줄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제 그 대응에 관한 부분으로 토론을 한번 누가 보도록 하죠.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지금 동남아시아와의 그 연대를 강화하고 있죠. 필리핀이라든가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이제 그 한국과 일본과 좀 각을 세우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국정원도 말씀하셨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대응은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저희 그 국회 이제 동북아 역사회국 특위 뭐 우리 유 의원님과 제가 참여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스타트를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특위에는 이제 소위 두 개를 이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역사 왜곡의 문제를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또 입증을 하고 또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내에도 알리고 이런 문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제 공조 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많은 상처를 입었던 동남아 국가들 이런 국가들과 또 연대를 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전 세계와 공조를 하는 이런 노력을 이제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 제가 말레이시아 간 적이 있는데 그쪽에도 굉장한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아베 총리가 뭐 방문도 하고 해서 집단적 자위권 뭐 관련해서 설명도 하고 한 것 같은데 과연 뭐 그쪽에서 제가 정확히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정부 차원에서 잘 모르겠지만 그 일본 쪽에서는 뭐 노력을 뭐 하겠지만 과연 얼마나 저 과거사에 반성이 없는 일본에 대해서 그 피해 국가들의 여론이 호응을 해줄지 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관련 국가 대처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활발하게 이제 저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 정부는 정부대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얼마 전에 싱가포르에서 한국하고의 정상회담 제안을 꺼냈던 것이 저는 상당히 좀 상징적이라는 일본 생각이 측에서요? 드는데,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일본의 지금 구상은 신대동아 공영권 구상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동남아 지역에 대해서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고, 물론 그때 같은 방식은 아니겠지만 나름으로 자신들의 확장주의나 패권주의를 이제 그런 식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원칙 없이 지금 수용한다든지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응 관련해서. 근데 동북아 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외교부 여러 기관의 이 대응팀들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네. 아마 뭐 세종연구소에서도 이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주도를 누가 하냐면 동북아 역사재단도 외교부 관료들이 와서 하거든요. 근데 외교부 관료들의 생각은 사실은 대단히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이 그 사이에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어떤 문제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될 것을 우려해서 조용한 대응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일본과의 통상 문제가 갈등을 빚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적절한 선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범정부적 예. 그리고 국회까지 포함한 대응 그 태세를 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다른 입장에 한번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입장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대단한 문제가 있다는 점. 근데 사실 한일 관계를 보면은요. 물론 감정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만 경제 문제라든가 또 외교 문제라든가 있어서 그네들과의 그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것 또한 사실 아닙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런 관계가 유지된다라고 할 때 그네들도 물론 타격을 받겠습니다만 우리도 특히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일 텐데요. 아닌가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예. 그 금반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실무적인 레벨에서의 회담이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선에서. 예. 각 분야가 다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그 레벨도 있고 외교적인 레벨도 있고 이런 것은 오히려 처음부터 막 그것을 통해서 뭐 의경화 문제도 사실상 막 실무 레벨이지만 위로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화를 조금 가동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 문제라든가 과거 문제 또는 그 독도 문제 같은 것을 가지고 날선 공방을 벌이는 게 실리적으로 의미가 상당히 있겠는가라는 그 걱정인 거죠. 네, 제가 또 조금 말씀드리면요. 네,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처음부터 논리성이 필요합니다. 그 예를 들면 아까 그 위안부 문제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 일본은 뭐 간접성이 없다고 하지만 세밀하게 하면 간접성이 확실하게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일본군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군에 대한 책임은 당시는 대본영이라는 데가 갖고 있었어요. 대본영에는 그 일본의 수상이 들어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 확실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실한 논리를 다 공유하면서 우리가 실무 레벨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성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독도도 그렇고요.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서 이쪽에서 의뢰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더 세밀하게 역사성이라든가 그리고 현재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미해서 그러한 인식 자체를 실무 레벨에서 공유해야 된다는 거. 네. 그거 감정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 모두 역사성이나 예.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이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 그 이해하면서 그 전문성이 가져가야 있는 됐다. 부분하고 같이 예. 그 뭐라 그럴까 한산 토론할 수 있는 예. 대세 예. 이것을 그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예. 생각하거든요. 예. 경제 얘기 하나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가 그 1년에 그 해외 수지가 한 300억 달러 정도 흑자인데 네. 우리가 중국하고 교역해서 300억 달러 흑자를 냅니다. 예. 전 세계 나머지 국가하고는 거의 이제 그 들어오고 나가는 게 거의 비슷하고요. 일본한테는 오히려 한 200억 달러 적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무역 수지로 볼 때 중국은 우리한테 300억 달러 흑자를 남겨주고 일본한테 200억 달러 적자거든요. 우리가 크게 뭐 신세 지는 거 있다고 생각 안 하고요. 단지 한국에 대한 그 투자는 일본인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나라. 투자를 한국에 많이 하고 있는 나라로서는 일본이다. 그 점은 이제 분명히 인식을 하는데 그런데 최근에 그 한일 외무장관 회담을 하기 전에 일본 외무상이 하는 얘기가 통화 스와프 연장 얘기를 했더니 한국 외무장관이 그 회담에 응하더라. 근데 겨우 30억 달러 통화 스와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에 가셔가지고 중국하고 통화 스와프 이거 연장을 했는데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 안 나는데 수백억 달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30억 달러의 10배 이상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과거의 일본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부지런히 따라가고 있고 중국이 더 중요해지고 있고 그런데요. 경제 문제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면 오히려 좀 발상을 좀 전환해서 아까 유태인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일본의 2차 대전의 침략이나 그 아주 부당한 가혹한 반인륜적 행위 같은 것을 멋진 영화 같은 걸 만들어서 전 세계에 좀 배포하고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조금 더 다른 일로 가는 것 같아서. 영화인들이 그런 영화 같은 거 우리 네. 영화 얼마나 잘 만듭니까? 그럼 만들어서 전 세계 배포해서 만약 흥행에 성공하면 일본인들이 어디 가서 함부로 얘기 못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되게 저 정치인들은 세게 나가고 정부는 좀 이렇게 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투트랙 전략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뭐 정치권, 정부 그 다른 대응 할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뭐 실리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뭐 실리적으로 저희들이 좀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문화 여러 영역에서 조금 뭐 아쉬운 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건 역사 인식의 문제, 본령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실리 차원에서라도 일본도 역사 인식을 제대로 가져야 일본도 실리에서 이득을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일 FTA 문제니 뭐 여러 가지 이제 영역들이 다 뭐 지금 현 지점에서 스톱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올해 4월에 뉴욕 타임스가 이런 뭐 해설 기사를 쓴 기억이 있습니다. 일본의 불필요한 군국주의인가 이런 제목의 기사였는데, 지금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뭐 한국, 일본, 미국 다 공동 대처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아주 불필요하게 이 한국과 중국의 그 감정을 자극하는 거 굉장히 무모한 짓이다.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비슷한 시기에 아베 총리의 역사 인식은 지구촌에서 일본을 외톨이로 만드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지금 국제사회가 굉장히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아까 홍 박사님 말씀대로 일본 지금 아베 정부가 이 국내 정치적인 어떤 맥락에서 뭐 이 역사 왜곡을 더 강화해 나가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그런 일본 정부에 대해서 참 한심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국제적인 위상이나 일본의 발언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갈수록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그런 맥락에서 일본은 또 실리적으로 많은 걸 잃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일본의 그런 문제를 제대로 알려주고 그 상황을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고, 또 사실은 정부 레벨에서 저 실무 레벨에서는 대화가 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리고 또 뭐 이제 민간의 영역이 훨씬 커졌기 때문에 그 민간의 영역은 또 뭐 경제 문화는 또 성숙 계속 해나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일본 정부의 그 인식, 그래서 우리 정부의 대응, 이런 문제, 또 우리 정치권도 대응을 해야 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령의 문제는 좀 짚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사이가 좋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정상 간의 이 신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교를 하는데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좀 신뢰가 부족해서 외교하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웠고, 실제로 뭐 그 양국 관계가 또 긴밀하게 좀 둘된 측면이 있는데, 아베 총리가 이런 식으로 나가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안 되고 계속 지도자 간의 신뢰가 없으면 일본도 굉장히 잃을 게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좀 바른 인식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정부가 원칙이 뭐 단호하다든지 아니면 좀 말랑말랑하다든지 그런 문제 이전에 원칙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에요. 그 한일 문제를 푸는 것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날카롭게 대립해서 푸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원칙은 단호하되, 예를 들어서 뭐 풀어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도 좀 포위하는 전략이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다는 것하고도 같은 맥락인데, 그런 점에서 국제 공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2005년에 이 아시아권의 의원들을 모아서 일본 역사 왜곡에 대한 공동 대응하는 회의를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부 지원이나 이런 거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되지 못했는데 굉장한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일본 내에서 그 아베 총리의 아베 정권에 대한 이제 대응, 그 비판 세력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전에 비해서. 그런데 최근에 아소다로 부총리 발언에 대한 대응,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응해서 어떻게 보면 일본 내에 좀 양심적인 시민사회 세력들이 좀 복원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있는 비판 세력과 예. 좀 폭넓게 연대하는 것도 이거- 호위 전략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예, 이건 생각합니다. 어떨까요? 이제 마지막 토론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쟁점인데 한미 정상회담이 가능한 한 빨리 열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한일. 한일 정상회담이요. 아니면 조금 좀 시차를 두고 일본의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 입장을 예. 말씀드리면 일단 1대1의 정상회담은 좀 늦추는 게 좋다. 그렇게 그렇게 보십니까?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네, 그렇죠. 지금 일본에 대한 완전한 어떤 하나의 전략이 수립된 게 아닙니다. 우리 정부가요. 예. 그렇게 저도 느끼거든요.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수립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때까지는 일단 뭐 여러 국제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마다 조금씩 비공식적으로도 만나고 그 현안을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정상회담은 가능할 거 아닌가. 다자회담에서 만나는 양자는 예, 괜찮을 것 같다 예,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러나 그때도 일본의 손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정상회담을 하고 예를 들면 조금이라도 좀 현안 문제, 위안부 문제라든가 독도 문제가 좀 나왔다. 그러면 일본은요, 그것은 확실하게 일본 영토다. 이렇게 아마 나올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의 정상회담의 목적은 그런 것을 해결하자고 나가는 것인데 이게 대립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일본은 그 이후에 정상회담에서도 확실하게 그쪽에 말했다라고 해서 그 독도 문제라든가 기타 문제에서의 도발 이런 것을 더욱더 전담화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1대1에 그러니까 이쪽의 전략이 확실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상 나치 같은 확신범이라고 할 수가 있는 예.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치는 그때 망했지만 예. 지금 지도자들의 초산들이 그때 그냥 망하지 않았고 예. 다시 전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독일에서 말한다면 나치 같은 사람들이 그대로 일본에 남아 있는 겁니다. 예. 사실 그러니까 나치 개헌이라든가 그런 예. 이야기 그대로 나오는 거죠, 사실. 예. 그런 상황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다음에 정상회담이 예.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님 어떻습니까? 8.15 때 아베는 신사참 야스쿠니 안 간다고 하지만 몇몇 강요들은 가고 이번에 의원들이 대거 갈 것 같은 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당분간 8월 달에 대통령이 일본 가신다든지 한일 정상회담은 불가능이고 9월 되면 이제 러시아에서 G20 정상회담에서 이제 우리도 G20이니까 이제 가서 정상회담 하는데 아마 거기서도 만나지 않을 거라고 전 네. 보고요. 제가 보기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크게 아쉬울 게 없다고 전 봅니다. 물론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는 건 필요하지만 정상회담을 서두를 필요는 전혀 없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시대를 주도하는 미국하고 관계가 우리가 괜찮고 그 다음에 2등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도 한국에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중 관계도 좋기 때문에 그럴수록 일본은 더 몸달아할 게 분명한데 그러니까 일본은 한일 정상회담 하자 그래놓고 또 독도 여론조사 발표하고 아주 치고 빠지기 수법으로 계속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그 원칙과 신뢰에 대한 이런 정책 기조를 일본에도 적용하는 것이 전 좋다 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두 분 의원님께서는? 저도 대체로 같은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호하든 말랑말랑하든 지금 원칙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는 적어도 현안이 될 수 있는 주요한 아젠다들에 대해서는 우리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국회의 의견도 저는 이제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한일 정상회담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친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만주군 장교 출신이었다든지 아니면 청구권 자금 문제가 우리가 늘 무슨 문제에든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부담 때문에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런 부담 때문에 턱없이 과격하게 나간다든지 이래서는 또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우선 내적인 예. 아젠다를
합의하는 과정,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예. 하나는 외적인 환경을 사전에 조성하는 것도 대단히 필요하다. 근데 우리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나요? 독도 문제는 우리 원칙은 땅이고, 뭐 예, 저는 역사 문제 안 되는 원칙은 있다고 것이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일본 아베 정부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져야 된다. 예. 그게 없이는 그 좀 양국 관계가 진전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몇 번 공개적으로 이제 밝힌 상황이고 그런 맥락에서 지금 정상회담이 안 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9월에 G20 정상회의 아마 양자회담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월에 또 에이펙이 있지만 거기서도 양자회담은 현재 분위기로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일본 아베 정부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그래서 그 지금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을 하자고 했지만 그게 진정성이 과연 있는 건가? 제스처에 불과하지 않는가? 그 국제사회의 고립을 좀 탈피하려는 전략적인 그 주장 아닌가? 이런 맥락이고 과연 한일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럴 때 국제사회는 왜 그럴까? 그랬을 때 어느 나라가 더 손해를 볼까? 제가 보면 아베 정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렇게 서두를 이유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조금만 뭐 굳이 반론이랄 건 없는데요. 뭐 일반적인 원칙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사례를 들었던 게 단지 외교부 예산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과학중앙연구원에 이런 문제 대응하는 예산도 내년에 삭감되는 걸로 돼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럴 것 같으냐? 예산이 없으니까요. 재원이 부족하니까요. 예. 복지 예산도 있고 뭐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사회자하고 토론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예. 적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그런 점에서 그 경계를 하는 것이고 예. 뭐 그런 점에서는 좀 세부적인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저는 그 전략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그런 지적은 것입니다. 저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뭐 사회자님 말씀하셨지만 예컨대 독도 문제, 뭐 위안부 문제 하면 우리 국민의 공감대가 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가 물론 국회와 좀 더 깊은 대화를 해서 예. 일종의 어떤 이 어젠다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다뤄나갈 거냐에 대해서 아직 그런 단계까지 와 있지는 예. 않은 것 같지만 대체로 이제 저희들이 대응해야 할 길들은 뭐 예. 일치된다고 보니까 지금까지는 예. 네, 지금까지는 일단 원칙적 대응을 해오고 있으니까요. 시간적으로 네. 이제 이 정도 토론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예산 문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도 지금 줄이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제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관한 문제로 가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는 말씀이었고요. 사실 오늘 토론을 지켜보면서도 공통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일본의 속내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인 것 같습니다. 망언을 쏟아내면서 우리나라와의 그 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중요한 것은 진심이겠죠. 잘못된 역사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부터 한일 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지리라는 점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국회 토론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